그때는 2004년 1월 28일 아침 10시 30분경에 112로 신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저희 부장님이 거실에 쓰러져 있는데 피도 막 흘리고 있고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저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였고요. 택시회사 여직원이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격리부장이 말도 없이 회사에 나오질 않는 데다 전화도 받질 않아서 찾아왔다고 했고요. 벨도 눌러보고 불러도 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손잡이를 돌려봤더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문이 열려 있었다고? 아니, 출근을 오래 안 했나 봐요. 그 정도 했으니까 직접 찾아간 거 아닐까요? 네. 신고자가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게 언제였습니까? 전날 저녁 6시쯤 퇴근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뭐지? 전날 저녁. 며칠 동안 그게 아니네? 결근을 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신고 시간이 10시 반이면 늦잠 잘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좀 빨리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아침 10시 반이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직원이 서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장이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할 때도요, 모든 걸 칼같이 하는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 말도 없이 회사에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냐고 하면서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했던 거죠. 그럼 전날 퇴근 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한 걸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원분들이 빨리 가보지 않았다면은 발견이 더 늦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옆에 골프채가 있었고요. 피가 막 낭자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에 큰 외상도 없었고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흔이 있어 골프채로 공격을 당한 것 같았는데 거실 구석에 골프 가방이랑 골프용품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피해자의 골프채 중에 하나를 범인이 꺼내 휘두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됐습니다. 이야, 외상이 없다. 저항은이나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네, 저항은도 반항은도 없었고요. 거실에 물건들이 어느 하나 깨진 것 없이 멀쩡한 데다 사망한 여성이 피를 흘린 상태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닌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첫 공격에 바로 쓰러졌을 걸로 봤습니다. 이야. 현장 상황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갑자기 골프채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범인이 골프채를 꺼내 올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눈치를 못 챘다는 거잖아요. 혹시 거실에서 좀 자고 있다가 약간 좀 당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마른 오징어가 있었는데 그걸로 결혼식 패백 때 선물 주는 그런 걸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자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범인이 골프채를 꺼내서 가지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무슨 두려움이나 또는 위협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야, 그 정도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면식범이란 얘기 같은데요. 머리 말고 다친 데가 정말 없었던 거예요. 골프채로 머리를 내려친 후에 목을 조른 것 같았습니다. 목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있어 눈꺼풀을 뒤집어 보니 핏줄이 툭툭 터져 있더라고요. 야, 목까지 졸랐다. 아니,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한 거야. 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이나 이런 거를 원해서 그런 건가요?
현장에 집안을 막 뒤진 물색흔도 없었고요. 피해자의 집에 현금 2천만 원도 있었는데 가져가질 않았더라고요. 돈을 강취하려고 살해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현금 2천만 원이 있었다고요? 2천만 원이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일단은 그러면 범인이 뭘 남기고 가진 않았나요? 그 골프채를 잡았으니까 지문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골프채뿐만 아니라 현장 전체에 범인의 DNA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정말 단단히 계획을 한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범인이 이걸로는 못 잡겠지 싶었던 걸까요? 범인이 현장에 아주 애매한 걸 딱 하나 남기고 갑니다. 애매한 거? 야, 애매한 거. 애매한 게 뭘까? 애매한 거. 야, 지문도 DNA도 없었는데 뭘 남기고 간 거지? 거실과 주방 바닥에 혈흔 자국이 4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약간 둥근 형태였는데 장갑은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팀의 막내가 그걸 보더니 발가락 양말인가 하는 겁니다. 발가락 양말이요? 아, 이거 그 혈흔 자국을 보고 그걸 한눈에 어떻게 이걸 알아봐요? 막내가 무좀이 있어서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녔거든요. 막내 양말을 보니까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애매한 단서다. 그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 혹시 피해자가 만나던 사람이라도 좀 있었던 건가? 다른 가족들은 없었어요? 뭐 형제나 자매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5자매 중에 막내더라고요. 언니들이랑 형부들까지 비부를 듣고 경찰서로 한두 명씩 도착했고요. 피해자에 대해 물어봤더니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집에 누가 온 거지? 뭐 친구가 온가? 그러니까.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때문에요? 아까 집에 현금 2천만 원도 안 가져갔잖아요. 돈 때문이면 가져갔어요. 근데 왜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피해자가 첫째 언니가 대표로 있는 택시 회사의 격리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사의 모든 운영을 피해자가 도맡아서 했더라고요. 넷째 언니 부부도 이 회사 안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차리는 거였습니다. 야, 자매들이 운영하는 회사였구나. 회사 안에 구내 식당이 있을 정도면 진짜 좀 큰 회사였나 봐요. 네, 큰 회사죠. 네, 그때 청주에서 큰 택시 회사가 2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였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도 피해자 명의였고 건물 한 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을 또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집안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다고 했고요. 조카들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넷째 언니 부부가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도 내준 거라고 했고요. 바쁜 언니네 부부를 대신해 어린 조카들을 자기 집에서 돌봐주며 공부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았으면 또순이라는 별명을 붙었겠어요. 참. 그러니까. 아니, 첫째 언니가 이제 막내한테 회사를 맡길 정도니까 진짜 똑똑하고 야무졌나 보네요, 진짜. 그래, 네. 똑소리 났나 보다. 혹시 피해자가 누군가한테 큰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 관계가 있었나요? 가족들을 위해선 뭐든 다 해줘도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빌릴 일도 없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뭐 또순이라고 불린 것 자체가 사실 뭐 돈 문제는 정말 깔끔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가족들한테만 한없이 베풀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셨구나. 평소에 이제 언니네 가족들한테 잘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네요. 예. 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요. 유일하게 넷째 형부를 만날 수 없었는데 경찰서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아유, 뭐야.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더 경황이 없었죠. 놀래서 오다 그랬는데 넷째 형부면은 그 택시 회사에서 같이 식당 운영하던 그분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 비보 듣고 달려오다가 좀 사고가 났나 보네. 아유. 어떻게? 야, 이게 이날 이 가족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빨리 잡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일단은 동기조차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죠. 뭐 금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하나뿐이죠. 피해자가 퇴근 후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집에 누군가가 오기는 왔다. 그렇지. 그래서 가장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CCTV부터 확인을 합니다. 아,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었구나. 뭐가 좀 나오겠죠 무조건? 피해자가 퇴근 직후 바로 귀가를 했더라고요. 저녁 6시 30분쯤 엘리베이터를 탄 게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CCTV에 찍히지 않은 걸로 보아 피해자는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았고요. 피해자가 살던 곳이 19층이었는데 중간에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 동에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을 모두 확인했는데 6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몇 층에 사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아파트 주민이 맞는지 체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60명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뭐야? 그러면은 범인이 1층부터 1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서기 전부터 계단을 이용해서 CCTV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의도적으로 한 걸 보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도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보면 가장 이상한 게 몸싸움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전혀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피해를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순식간에 피해자를 공격한 계획범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살인을 저지르겠다? 마음을 먹고 계단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형사님이 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택시 회사에서 뭔가 이 묘한 분위기를 잡아냅니다. 택시 회사에서? 택시 기사들한테 격리 부장에 대한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성격이 드세고 막말도 서슴없이 한다며 안 좋은 얘기들만 했고요. 실제로 피해자와 회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 택시 기사들이랑. 아니 근데 그 기사님이랑 그렇게까지 뭐 소리치면서 싸울 일이 뭐 있나? 택시 회사에서 기사님이랑 격리 사이가 원만하진 못하죠. 택시 기사는 산학금을 채워야 하고 격리는 그걸 재촉해서 받아내야 하는 관계니까요.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기본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택시 기사들이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을 해도 격리 부장이었던 피해자가 들어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또 아닐 텐데. 야, 그래도 설마 그 문제로 살인까지 저질렀을까요? 감정이 나빴던 건 사실이었지만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원한이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실제 다툼이 있었던 택시기사들도 범행 추정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거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요. 형사님들은 오전에 세운 수사 방향대로 하루 종일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그날 수사했던 결과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누구도 회의 자리에서 입 밖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의심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주시했던 용의자가 있었던 거죠. 모두가 의심을 하는 거면 형사님들의 촉이 발동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촉은 진짜 무시 못하죠. 절대. 누구였는데요? 피해자의 넷째 형부였습니다. 넷째 형부? 택시회사에서 식당 하시는 형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피해자가 식당 열 수 있게 도와주고 조카들도 돌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고 났던 그 형부잖아. 교통사고. 아니 왜 수상한 게 뭐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던 그 장소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곳이 굴다리였거든요. 바로 위에 고속도로가 뚫린 후로는 그 굴다리를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던 곳인데 거기서 단독 사고가 났다고 하니 다들 뭔가 쌓였던 겁니다. 야, 차가 거의 안 다닌 곳에서 어떻게 단독 사고가 날 수 있지? 우연 아닐까요? 그냥 처제 얘기 듣고 놀라서 이게 그 브레이크 밟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응. 아 근데 시점이 시신 발견되고 수사가 딱 들어갔을 때라는 게 우연인가 싶긴 한데 넷째 형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잖아요, 식구끼리. 일부러 박았다고 치자. 다른 차들이라도 막 와서 사고가 나면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한데 이거를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망한 피해자가 유독 챙겼던 넷째 언니네 식구였기 때문에도 절대 범인이 아니길 바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밤 늦은 시각 피해자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한 지인이 수사팀을 찾아옵니다. 저 형사님,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괜한 사람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제가 친구랑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뭐 왜 빼돌렸냐,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언니네 가족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놨는데 5천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넷째 언니네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걔가 진짜 그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괜히 또 쑥대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알아봐 주세요. 이대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형사님. 야 이게 진짜 다 사실이면 너무 억울하지. 말도 안 되지 이게. 넷째 형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피해자의 넷째 형부를 허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은 어쩌면 위장이었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허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허씨보다 먼저 눈에 띈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침대 안전바에 발가락 양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형사 눈에 증거가 보이네. 장가분처럼 보였다던 그게 진짜 발가락 양말이었네. 넷째 형부의 발가락 양말. 네. 네.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물었죠. 혹시 피해자 돈 5천만 원에 손댄 적 있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힘이 갑자기 뻗쳤는지 무슨 말이냐며 아주 펄쩍 뛰는 겁니다. 그 돈은 처제가 자기한테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서요. 그냥 줬다가 5천만 원을? 5천만 원 그냥 줘. 식당 내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가볍게 받았다. 야, 그것 때문에 싸운 걸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딱 봐도 교통사고도 위장이네. 벌쩍벌쩍 뛰는 걸 보면은. 네,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자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범인이면은 그냥 안 간다고 그냥 아프다고 들어 누웠을 것 같은데. 자기가 범행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왜냐하면 현장에 지금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CCTV도 안 찍혔고 지문도 없고 나머지 증거물들은 다 자기가 인멸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오히려 내가 의심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가자 하고 따라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구석이 바로 그거였나 봅니다. 형사님이 처제한테 왜 그랬냐 했더니 허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죽였어 임마! 갑자기야. 형사님한테 임마 그랬다고? 갑자기? 근데 이렇게 화내는 거 보면 이게 더 의심받을 걸 모르나? 재발절인 거 아니야? 그래서요? 그때부터 입을 딱 닫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경찰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허 씨 아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해줬죠. 그 아내도 남편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당신이 내 동생을 죽였냐면서 울더라고요. 설마 했겠지. 와이프가 아는 거지. 설마 했겠지. 야, 진짜 어떤 동생인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아내가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걸 보고 결국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동생을 참나 이게.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돈에 욕심이 났다고 하던가요? 처제가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무시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와줬잖아. 뭐 거의 은인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사실 아니죠? 끝까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도 처제 집에 생수 배달을 해왔다고 했고요. 그날도 처제 집에 생수 2리터짜리 6개를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생수를 베란다에 옮기고 소파에 앉아 잠깐 쉬려고 했는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순간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고 했고요. 뭐야 그럼 여자란 얘기가 지금 내연녀도 있었단 얘긴가? 그거 들킬까 봐 그러면 처제를 살해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감정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생수도 심부름도 해주고 다 배려를 해주고 살았다. 평소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범인의 진술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날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올 만한 아무 앞뒤 맥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자신의 주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생수 6통을 들고 19층 계단을 올라가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 힘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면 참 그게. 저도 그게 말이 안 돼서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엘리베이터를 안 탔냐 그랬더니 그날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나 이런 포인트가 너무 짜증나고. 차라리 맞췄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시해서 그랬다는 말은 모두 핑계였고요. 범행 이틀 전에 허 씨가 처제의 차명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을 빼돌렸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는지 살인을 저지르고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처제 집에서 지내고 있던 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고 전화한 것까지 밝혀졌고요. 야 처제 목숨으로 부동산 매입이 이게 뭐 무슨 짓거리야 이게. 네. 먹고 살 것까지 다 마련해서 줬는데. 일단 차명 계좌면은 어차피 자기 명의니까 그 돈을 다 빼돌려고 한 것 같은데 죄값은요? 13년형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물론 모질게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어차피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이거는 너무 나쁘잖아 이게. 남겨진 아이들이나 남겨진 가족 그쵸. 그게 나는 가장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즐겨봐
이 채널